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유동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임진왜란 초기 충주 지역 전환과 조홍의 의병 활동입니다. 최초에 의뢰받은 주제는 이 주제와는 약간 달랐습니다. 의뢰받은 주제는 의병장 조홍의 생애와 위상이었어요. 근데 한 인물의 생애를 조명하고 그 인물의 위상을 평가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분의 업적을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홍 선생님에 대한 발표를 의뢰받고 조홍 선생님이 한 일들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조홍 선생님의 상징성에 비해 그분의 의병 활동이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었다란 말이죠. 그래서 생애와 위상은 조금 차치해 두고 먼저 그분의 의병 활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를 제 나름대로 약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임진왜란사에서 의병 연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의병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충주 지역 의병 연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약 15만 명의 병력과 조총을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했지요. 4월 14일에 부산에 상륙해서 파상적으로 한양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그 결과 5월 3일에 한양을 점령하고 급기야 6월 15일에는 평양까지 함락을 시킵니다. 이 당시 조선의 관군은 연전연패하여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생명과 가족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들이었어요. 이 의병들은 관군 대신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민심을 수습함으로써 나라 안정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큰 국난을 극복하게 한 커다란 요소가 바로 의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사를 연구할 때 의병 연구는 빠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의병 연구는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었어요. 그 결과 최근에는 삼남 지역에 대부분의 이제 의병장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의병진의 성분이라든지 그들의 전략적 특성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규명되었습니다. 삼남 지역에 대한 의병을 연구하다 보니 충청도 지역에 대한 의병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초창기에는 금산성 전투와 700의총이 있죠. 금산성 전투와 조원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에는 각 지역의 의병들을 연구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홍주 의병이라든지 공주 의병이라든지 청주 의병이라든지.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주 지역 의병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충주 지역 의병 학술적 연구는요, 1981년에 김영길 선생님이 거의 초창기에 연구하신 조홍 선생님 연구밖에 없었다란 말이죠. 그 외에는 이제 관공서에서 공공관행물로 낸 충주 중원지라든지 충주 시지라든지 충주의 향토사 등의 여러 의병장들이 간략히 기술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 지역 의병이요, 이렇게 연구사에서 홀대받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당시 충주 지역은 일본의 북진로의 가운데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도성방어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내내 일본군의 전진 보급기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우리들은 흔히들 충주 전투, 즉 탄군대 전투만 기억을 하는데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일본군에 대한 저항의식이 굉장히 싹특했지요. 그들이 미웠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많은 의병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조홍 선생님을 비롯해서 권해, 육승복, 조덕공, 지성애 등 많은 의병장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런 부분들은
의병사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 연구, 더 나아가서 군사사 연구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임진왜란 초기 전반적인 전황 속에서 종의 전투 상황들, 종이 벌인 전투 상황들, 즉 의병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춘추 지역 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임진왜란 초기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약 15만 명의 병력을 9개 부대로 나뉘어서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들은 4월 14일에 부산진에 내려서 3개의 길로 나뉘어가지고 한양으로 진격을 하지요. 우리들은 주로 1번대, 2번대, 3번대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1, 2, 3번대는 선봉장이었고 그 이후에 4번대부터 8번대가 쭉 뒤따라서 올라가면서 조선 정복토를 유린하는 것이에요. 다만 9번대 도요토미 히데카치 등이 이끄는 11,500명은 일기도에 머물면서 지후방을 지원했었던 것이죠. 자, 이러자 조선 정부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들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일과 신립을 순변사, 도순변사로 임명을 하고 길목인 상주와 충주로 내려보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은 상주에서 큰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배를 하고 신립조차 이곳 충주에서 일본군 조총부대와 보병의 기동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전멸하게 됩니다. 이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상훈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탕금대 전투 이후 조선은 말 그대로 사기 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전력을 잃어버렸어요. 수도 방어에 대한 의지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탕금대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그대로 한양으로 올라가가지고 5월 3일 한양을 점령해버립니다. 5월 3일이면 언제입니까? 아까 일본군이 4월 14일에 부산진에 상륙했다고 그랬었죠? 20일밖에 안 됩니다. 불과.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충주의 상황은 어땠을까? 충주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요, 당시 일본군이 이렇게 3길로 올라갔거든요. 여기 더 낫겠네요. 부산, 대구, 조령, 충주, 용인, 한양으로 이어지는 한 길, 울산, 경주, 중령, 원주, 여주, 한양으로 이어지는 한 길, 김해, 성주, 김천, 풍령, 청주, 한양으로 이어지는 한 길. 그러면 이 길에 위치하고 있었던 읍들, 즉 도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길에서 빗겨가 있었던 도시들, 지역들은 어땠을까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도시였죠. 일본의 진격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선조실록을 살펴보게 되면 충청도의 충주, 청주 등 청풍, 단양, 괴산 등 그리고 문의, 제천, 회덕, 연풍, 음성, 천안, 진천, 영춘, 보은 뭐 이런 지금의 충청북도 지역들이죠.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탕금대 전투 이후에 충주 백성들은 더욱더 큰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일본군은 한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바로 다음 지역으로 진격을 했어요. 당시 일본군의 전략은 단시일 내에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점령하고 명나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후방 지원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일부 병력을 후방에 남겨놨었어요. 그러다 보니 충주 지역에도 많은 병력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강압적으로 식량을 착취를 했고 그리고 부역을 강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주 지역 백성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사회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군에 대한 저항의식으로 발전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충주 지역 의병의 뭐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더라고 해도 의병 봉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초기 의병은 크게 2가지 목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임금을, 유교적 명분 속에서 임금을 호위해야 된다는 근원적 목적,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향토소호적 목적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전자를 충의군 의병이라고 그러고 후자를 향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황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의병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평양이나 의주에 가 있는 임금을 호종을 해야 되니 여러 지역의 의병들과 대규모로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일금을 모시러 가야 되니 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반면에요, 향병들은요, 자기의 생명과 가족과 나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고향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이 지역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니 소규모 게릴라전을 주로 펼쳤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딱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초기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처음 일어났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런 근황적 목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을까? 일본의 진격로에서 빗겨나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지금의 충청남도인 충청우도라든가 경상우도라든가. 이들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황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이 충주를 비롯한 충청자도, 충청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자도 지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당장 저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내 가족을 잃었는데, 내 땅을 뺏겼는데 근황이란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겠죠. 바로 내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내 고향을 지켜야 됩니다. 향병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임진왜란 초기 1592년 5월 이후에 일어난 충주 지역의 의병들도 근황적 목적보다는 향토소의 목적으로 먼저 일어났었던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조웅이란 인물도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자기의 스승인 조강이, 청주의 조강이 의병진을 모집한다라고 그러니 그쪽에 가서 근황을 목적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충주 지역 의병들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일찍 창의했었다라는 특징이 보입니다. 왜? 초창기 일본군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피해를 당했으니 다른 지역보다 일찍 창의했었다라는 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로 지휘관인 의병장은 사족들이었고 병사들은 양이나 농민, 노비 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사족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모병하기가 쉬웠고 군수품을 대기가 쉬웠어요. 특히 사족들은 자신들의 항맥과 혈연과 혼인관계 등을 이용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다른 사족들을 포섭을 했고 그들이 가진 인력과 재산을 병력과 군수품으로 썼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충주 지역의 주요 의병장 등을 조강, 권해, 육승복, 조덕공, 지성회 이런 분들은 충주 지역의 다 사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조선 후기 읍지류 또는 일제강점기의 여러 읍지류 등에 간략하게 그 기록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여지도서라든지 조선 환여성남, 국조인물고 등에. 제가 그 책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에는 이 여지도서라든가 조선 환여성남, 국조인물고에 나온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놨습니다. 물론 전체 논문의 연구 논문의 문맥상으로는 이분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맞진 않으나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적어놓았으니까 향후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라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다 충주 지역 분들이니까 저보다도 더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 조웅입니다. 자그마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무 원종 공신 등록 1등으로 책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조웅의 의병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진데 이 조웅의 의병 활동, 즉 그의 동기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실은 가문적, 항맥적 특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만 이 조웅의 본관이 한양이거든요. 한양 조씨 세보와 그리고 이의 스승인 청주에 있었던 조강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웅의 어떤 가문적 그리고 학문적 특성을 대략적이나마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조웅은요, 여기 살펴보시게 되면 본관은 한양이고 아버지는 추후에 승정원 자승지로 추정되는 조일이며 그의 손조는 조선의 개국공신인 조인옥입니다. 근데 이 조인옥이라는 인물은 조웅의 5대조 조상이신데 고려 말 이성계를 도와 위화도 해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조선건국에 큰 공을 세워서 개국공신이 되는 인물이에요. 즉 무장이지요. 근데 이 5대조인 조인옥뿐만이 아니라 그의 4대조 조돈, 3대조 양기, 2대조 휘, 이 모든 분들이 고려 말기 무장들이었습니다. 즉 조홍의 지방은 무장 집안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가문적 분위기가 그대로 조홍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조홍은 백기당 행장을 살펴보게 되면 장대하고 말을 잘 타며 활을 잘 쏘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의 문집인 모계집을 살펴보게 되면 조홍의 학문적 소질은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무예적 소질이다. 그래서 활이나 말 타는 것을 권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뭐 정말 그렇겠어. 정근대 사회에서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한 사람의 자질이 특출나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유전자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와 가문의 교육 체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조홍 집안의 이런 무장적 특징이 조홍이 어떤 의병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병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난 공통점인데 자기 지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임금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큰 목적이 자기 가문의 명예와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조홍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자, 한편 조홍의 학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조홍의 스승은 청주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학자인 목의 조강이었습니다. 목의 조강의 스승은 김한국의 문이었던 정사연, 그리고 송인수, 송구수, 성재원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이 학맥의 특징은 소학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성리학적 질서를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리학적 질서를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학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조강의 생애에서 드러나는데요. 실제 조강이라는 사람은 청주 향약을 시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었고 청주의 신앙서원이라고 있는데 신앙서원을 건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주 지역의 여러 사적들과 학문적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게 되는데 이런 학문적 인적 네트워크는 후에 임진왜란 때 조강이 의병진을 조직하고 이끄는데 큰 기반이 됩니다. 이런 조강과 조강 위에 이런 학맥의 특성은 그대로 조강의 문인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조강의 문인들은 크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체 18명 정도라고 하는데 요건 참고적으로 여기 토론자로 참석하신 김희양 교수님 논문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약부터 박사연, 조홍, 박지현, 조광익 등 총 18명입니다. 여기에 조홍 선생이 계시죠. 근데 한 가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부분 조강의 문인들은 여기 보시면 청주와 그 인근인 목천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충주분이신 조홍 선생이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디로 갔나? 자, 결국 조홍 선생도 조강의 이러한 성향을 받아서 의병을 조직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유교적 질서를 사회에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었던 이런 모습들.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지역을 유린하고 지금 이 유교적 질서를 위해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조홍에게도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 속에, 이러한 배경 속에 조홍이 상금대 전투 이후 의병을 조직하게 되는데 조홍이 의병을 조직할 때쯤에 당시 전황과 그리고 일본군의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1592년 5월 3일에 도성인 한양이 점령당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일본군은 초창기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 일본군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단시간 안에 도성인 한양을 점령하고 명나라로 쳐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양을 점령해보니 임금이 없어요.
선조가 바로 탕금대 전투 패배 4월 28일 그 다음날 29일 날 평양으로 몽진으로 가버리는 것이지요. 임금이 없어져 버리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정근대 사회의 전쟁은요, 영토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왕을 확보해야지 일단락이 돼요. 근데 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질질질질 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기들하고 생각과 달리 장기화되면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병사일까요? 현대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했었던 단기전쟁이 안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뭐냐면은 군수품이 많은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오래 버텨야 되니까. 근데 일본에서 넘어왔잖아요, 이들은. 바다 건너에서. 그쪽에서 이 대량의 군수품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점령지인 조선 땅에서 군수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8도를 각각 점령함으로써 군수품을 확보하고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월 16일 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표했었던 8도 분항 점령 계획입니다. 자, 이때 아까 9개의 부대로 나뉘어서 조선을 쳐들어왔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대를 8개로 재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1번대부터 3번대는 공격부대, 전투부대, 4번대부터 8번대는 지방에서 보급품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부대로 설정을 해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각각의 장소들에게 각도를 맡기게 됩니다. 당시 충청도를 담당했었던 장수는 후쿠시마 마사노리라고 하는 장수였어요. 이 사람은 5월달 이후부터, 즉 6월까지 지역민에게 엄청난 부역을 시키고 자기들의 군량미와 군수품을 모집해야 되는 백성들의 재산들을 다 뺏어갔어요. 이러다 보니 충주는 굉장히 큰 고통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 시점에 바로 백기당 행장에 따르면 백기당 종우 선생이 창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청주의 가흥리 일대가 이분의 고향이신데 그 일대에서 사족들을 연합해가지고 500여 명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병력을 어디로 이동시켜서 주둔시키냐면은 태자산이라 그러는데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지금의 앙성면에 대평촌이라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한류바위 있고 그 일대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다가 처음 맞이한 전투가 백기당 행장에 따르면 태자산 전투였습니다. 태자산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것을 추정해보고 저도 답사를 가보니 대평촌이 있으면은 길 건너에 대평교가 있고 할미바위 있고 그 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청주 사시는 분들. 그렇게 저는 봤는데 그 일대 평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서 크게 이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까 탕금대 전투 이후 충주를 점령한 다음 전투부대는 올라가고 1번대, 2번대는 올라가고 그 위에 후방부대를 남겨놓고 그리고 또 8도 점령 계획에 의해서 아까 하치사마 부대가 여기 남아있었다고 그랬죠. 후방 지원을 위해서. 이 부대들과 전투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서울 쪽 북쪽에 있는 전방부대의 지원에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죠. 사실 백기당 행장을 보게 되면 이 전투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지역 근처에서 크고 작은 후방지원 부대들을 많이 공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의병활동을 전개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한두 달 의병활동을 전개하던 중 7월쯤에 그의 스승 청주에 사는 목의 조강이 보은과 해인 인근에서 의병을 모집한다는 경문을 보내버려요. 이 경문을 받은 조웅은 조웅 의병진에 합류하게 됩니다. 당시 목의 조강은 자신의 문인과 친척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의병 2,000여 명을 모으는데 그중 조웅의 의병진이 500명이었으니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강의 의병진은 조웅이 합류한 조강의 의병진은 조강의 고향인 청주 강내면 연정리에 주둔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마침 이때 공주와 영기를 지나서 청주로 향하는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길목인 송룡에서 이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송룡 전투예요. 여기 보이죠? 지금 지도를 따왔는데 여기에 공주가 있고 영기가 있고 연정리가 있고 저게 청주입니다. 그 길목에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영중, 송룡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당시
연기를 통해 가지고 청주로 가는 이 일본군은 어떤 부대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 7월에는 청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규대사, 조헌 선생, 그리고 박충문 선생 등 의병과 강군이 합쳐져서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바로 그 당시에 이 조선의 관의병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일본군 부대 장수가 하치사마인데 이 부대를 지원하러 가는 일본군 병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송룡전투에서 그 길목을 지원 병력을 끊어버렸으니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청주성 전투를 탈환하는데 송룡전투도 일조했었던 것 같다. 결과론적 얘기지만 그런 사견을 붙여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한 여기 보시게 되면 태자산이 여기가 이제 대평천이죠. 대평천이고 이게 지금 봉황산 앞에 있는 할미바위 앞입니다. 이 근처로 이제 태자산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조강의병진이 이제 합류하고 송룡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조강의병진은 송룡전투가 7월병에 있었거든요. 이후에 나눠지게 됩니다. 그의 문인인 박사영과 그의 아들 조광익은 죽주로 가게 되고 조광은 송룡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직접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주의 문인이었던 조웅은 다시 충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막무가내식으로 갑자기 우리 한데 모였고 한 전쟁에서 한 전투에서 이겼으니 이제는 헤어지자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전황을 어느 정도 읽고 그 전황 속에서 전략적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이후 7월 이후 요 당시에 전반적인 전황과 그리고 일본군의 전략 변화를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5월 16일 날 팔도 분할 점령을 선포를 하고 전국을 8도를 나눠서 각 지역을 담당하면서 보급품을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일본군은. 이 계획이 6월 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7월 달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시 일본군이 보급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이 조선 땅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충청북도면 좋겠지만 아니죠. 전라도입니다. 전라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점령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라도 점령 계획의 담당자가 7번대 대장이었던 고바야카와 다카카키였어요. 이 고바야카는 당시 이런 계획을 셉니다.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최초에는 경상도에 있는 팔랑치를 넘어가지고 그 팔랑치라는 곳이 전라도 남원으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팔랑치를 넘어가지고 남원과 전주를 점령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백기당 장군과 더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홍위 장군 곽재우 의병진이 정암 의령진에서 이 계획을 무산시킵니다. 그들의 이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길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두 번째 계획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별동대 1만 명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의 전북 진안에 있는 웅치를 넘어서 전주로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끄는 본대는 지금의 금산에 이치 있지 않습니까? 이치를 넘어서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웅치에서는 김제군수 정당군에게 패배하고 이치에서는 도절제사 그 유명한 권율에게 패배함으로써 전라도 점령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라도 점령이 실패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본군의 안정적인 보급망이 끊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일본군은 비상에 빠질 수밖에 없죠. 비상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도 분할 점령을 일부 수정합니다. 기존의 팔도 분할 점령은 8개의 도를 전체 점령한 다음에 그 도에서 일괄적으로 많은 양의 군량미를 뽑아낸 다음 보내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각 부대에. 근데 그게 불가능해졌죠. 전라도가 이제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중요 거점, 부목 군현의 일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제한적인 수탈을 하는 것입니다. 즉 대량의 군량품을 대거 수거하지 못하더라도 그때그때 거점에서 수탈해가지고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팔도에서 구역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1개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평양지구부터 봉산지구, 백천지구, 개성지구, 강원도, 경기도, 충주, 계령, 금산, 부산, 함경도. 충주지구가 들어가 있네요. 못 느끼시겠어요? 아까 팔도 분할 점령에서는 충청도 담당이었어요. 근데 11개로 지구로 다시 나눌 때는 정확히 충주라고 지금 못 받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그럼? 이곳 충주가 수탈의 타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군량미 수탈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충주라는 지역은요, 여전히 일본군 봉군노의 중심이었죠. 아까 한양으로 이어지는 두 길의 핵심에 있는 도시니까. 더군다나 전라도를 이제 가장 큰 보급 창고였던 전라도 확보를 실패를 함으로써 충청도 보급선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전국 각지 주요 거점에서 막 수탈하고 그때그때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양이나 북쪽으로 가려면. 그 중심지가 충청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은 충주를 거칠 수밖에 없죠, 당시에는. 그러니 충주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군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충주 지역을 별도의 담당 구역으로 가놓고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요 시점에, 잠시만요. 요거쯤. 예, 됐습니다. 요 시점에 조강이 7월 송룡 전투 이후, 청주 송룡 전투 이후, 조웅이 조강의 의병진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충주로 복귀한 시점입니다. 지금 이 배경 속에서. 그런데 아까 그 중요 거점에는, 일본군의 중요 거점에는 죽산과 충주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조강 의병진이 청주 송룡에서 전투를 거둔 뒤에 다시 두 개를 쪼개가지고 자기 아들은 조광학은 죽산으로 보내고 원래 충주 출신인 조웅은 충주로 보냈다.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모르고 그냥 전투에서 한 번 이겼으니 찢어진 것일까요? 그럴 가능성은 적다라고 봅니다. 나름 전황을 읽고 주요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들의 판단이었던 것이지요. 자, 어쨌든 충주에서 복귀한 조웅은 충주에서 독자전 작전을 수행하는데 주로 남한 강변 주변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강북 전투입니다. 이 강북은 김영길 선생님 논문에서도 일부 당시 살아계셨던 이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의 구술을 따서 지역으로 했고, 저도 지역 답사를 직접 가보니 어디냐면은 현재 가흥면에 가흥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가흥국민학교였고 그 위쪽이 강북 지역으로 불렸다 그럽니다. 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강의 북쪽이냐 강의 남쪽일 수도 있지만 그 동네 분들은 강북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가흥초등학교 북쪽을. 자,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보급품을 보내기 위해서는 남한강을 많이 이용했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려면, 게릴라전을 펼치려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실제로 저는 몰랐었던 사실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변혜영 선생님께서 뭐 어떤 자신의 이제 평생을 담은 기록을, 구술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저한테 스캔을 떠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혹시 변혜영 선생님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그 수기로 적어주신 기록을 보니 옛 아버님이나 삼촌분에게 들으신 그 남한강변의 물길이 있지 않습니까? 물길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흥 강여울은 숨은 바위가 많아서 강의 요지를 잘 모르는 사공들은 옛날 일제강점기 때 뗏목이 걸려 말리고 배가 뒤집혀지는 낭패를 당하는 곳이랍니다. 여기 이제 이상훈 교수님도 군사 전문가시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수세를 당하는 측면과 공세를 하는 측면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수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까요? 이 측면은 공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일본군들은 배에 여러 군량미들과 보급품들을 담고 이 지역을 빠르게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뒤집힐 수가 있으니까. 그럼 천천히 갈 수밖에 없고 조심할 수밖에 없으니 공세를 하는 조선 의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들을 쉽게 저지할 수가 있었겠죠.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전투를 벌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8월에 충주로 복귀한 다음 조웅 의병진은. 예, 알겠습니다. 5분 이상 지연되고 있으니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그 결과 강북에서 강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일본의 보급선을 끊어버리는 큰 전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웅도 큰 부상을 당하고 의병진도 크게 피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쳐있던 찰나에 어느 날 매복에 당해 조웅이 붙잡혀서 전사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상황은 동국전란사에 일부 이렇게 리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잡혔으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었다라는 모습이죠. 자, 조웅은 전사한 후에 그 시신이 쉽게 수습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진에서 포로로 잡혀서 죽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철수한 다음에 그의 부하들이 아주 긴급하게 수습을 해가지고 지금의 강북 위쪽에 있는 청룡사에다가 임시 매장을 했었다 그러지요. 그리고 1년 뒤에 10월 달에 지금의 이제 앙성면 말린골에다가 정식 매장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웅의 이러한 업적들은 사실 살아있을 때보다는 사후에 더욱더 높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정에서는 무려 조웅이라는 인물을 선무 원종공신 1등으로 책봉을 합니다. 책록을 합니다. 1등 몇 명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명이 안 되고 있고 사료가 없다라는 것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리고 1605년에는 병조참의, 1618년에는 추가로 병조참판까지 추증을 받고요. 숙종 때는 그의 후손들의 청원으로 그의 묘 앞에 정려문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상 조웅의 의병활동을 살펴봤는데요. 조웅의 의병활동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우선 군사적 측면인데요. 탄금대 전투 이후 일본군의 보급로 확보 전략에 맞서서 일본군의 후방 지원 부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서 일본군의 충주 기반 보급 체계를 약화시켰죠. 이것은 일본군이 구상한 전황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상징적인 측면이에요. 백성들은 당시 영남의 홍위 장군 곽재우와 비교를 하면서 조웅을 백기 장군으로 부르며 추앙을 했어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현대 군인들은 이것을 정신전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정신력 강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겠죠. 하나로 모으는데, 단결활동을 하는데. 자, 여기에 더해서 조웅이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전사를 하는 모습들은 후대에 높이 평가를 대고 결국 이것은 상징적인 모습으로 낳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의의들은 어찌 보면 임진왜란 초기 의병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이상 제가 준비를 한 내용은 다 마무리를 것인데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연구의 한계와 바람입니다. 제가 여기 최진호 선생님께 올 초에 이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아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동안 연구사에서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충주 의병에 대해서 내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생겼구나. 그런데 실제 연구 작업에 딱 들어가니 그 기대는 낙담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무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당시 1차 사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다 후대에 쓰여진 자료들이에요. 후손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방증 자료와 간접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가면서 나름 재구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 사항 복원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연구 논문입니다. 지금 제가 쓰고 나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향후 충주 지역 의병사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